김지수 씨 맞으시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낯선 남자의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다며 말까지 더듬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쳐 지나간 우연이 우리가 애써 쌓아온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요. 그리고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모든 것이 끔찍한 거짓일 수 있다는 진실로 이어질 줄은 말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 나이 73. 이제 세상에 바라는 것이라고는 그저 평온한 노후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아 그리고 손녀 하나가 제 세상의 전부였죠. 특히 3년 전 민준이가 재혼해서 들인 며느리 서아는 정말이지 효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제 관절염에 좋다며 직접 약재를 넣고 보약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글쎄 서아가 한밤중에 약재를 정성스레 다듬고 있더군요. 서아야, 이 시간에 뭐하고 있니? 제가 깜짝 놀라 물으니 서아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 약재는 밤새 푹 우려내야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관절이 요즘 많이 쑤시잖아요. 제가 시장 약재상에 특별히 부탁해서 구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친딸이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약을 먹을 시간이면 늘 따뜻한 물과 함께 제 손에 약을 쥐어주고 병원에 갈 때면 어김없이 동행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빼곡히 받아 적었죠. 어머님, 이 약은 식후 30분에 드셔야 하고요. 이건 주무시기 전에 드셔야 해요. 제가 시간마다 알려드릴게요. 서아는 제 약 봉지마다 커다란 글씨로 시간을 적어 붙이고 알람까지 맞춰두었습니다.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겠지요.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평생 교직에 몸담으면서 가장 좋아했던 게 신앙송이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서아가 신앙송 동호회까지 알아봐 주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저와 함께 동호회에 가서 시도 읽고 차도 마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얼른 택시를 잡아 저를 집으로 편히 모셨습니다. 어머님, 이 시는 어떠세요? 어머님 목소리로 들으면 몇 배는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서아가 시집을 건네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세상에 그 해맑은 미소가 전부 거짓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특히 제 손녀 하나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애틋했습니다. 5살 하나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세상 가장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 주었. 하나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소중하게 빗겨주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하나, 머리 예쁘게 따아줄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나가 열이라도 오르는 날에는 밤새 뜬 눈으로 곁을 지키며 간호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은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주었지요. 아이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건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도 그런 서아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전처와 이혼한 뒤 상처가 깊었던 아들이 서아를 만나 다시 웃음을 되찾은 걸 보니 저 또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IT 회사 임원으로 정신없이 바쁜 아들을 대신해 서아는 집안 살림과 시어머니 봉양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머니? 서아 덕분에 제가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저 정말 복받은 놈이죠. 민준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힘껏 끄덕였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은 복받은 것만 같았으니까요. 대대로 유복하게 살아온 우리 집안이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그 행복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그런 서아가 백화점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을 때의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은 서아와 함께 백화점에 간 날이었어요. 하나 생일이 다가와서 예쁜 선물을 사주러 갔지요. 아동복 코너에서 사랑스러운 원피스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김지수 씨, 맞으시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호감형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 서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손에 들고 있던 원피스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기,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서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말까지 더듬다니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옷깃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수 씨 맞는데? 저 박서준 씨 지인이에요. 요즘 서준 씨랑은 잘 지내시죠? 그 말에 서아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손목시계를 보더니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나 하나 유치원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하원 시간까지는 1시간도 더 남았는데 말이죠. 서아는 제 팔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서아는 들은 척도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빠르게 걸었어요. 내려가는 내내 서아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아야, 괜찮은 거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아, 네. 어머님,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요. 죄송해요. 쇼핑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제잘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더군요. 가끔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보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서아의 굳게 닫힌 입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서아는 평소와 달랐어요. 하나를 데리러 간다며 서둘러 나가더니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없었고 하나가 말을 걸어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대꾸하곤 했죠. 엄마, 이것 좀 봐.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야. 엄마, 내 말 안 들려. 미안해. 우리 하나.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와, 정말 예쁘게 잘 그렸네. 그날 밤,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우리 집 가사 도우미인 정심 씨였어요. 15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해온.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해온 정심 씨는 이 집안의 대소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심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과묵하던 그녀의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요. 무슨 일이니? 정심 씨, 그렇게 긴장할 일이라도 있어. 사모님, 이건 며느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이 댁을 지키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낮에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김지수라는 이름, 박서준이라는 사람, 그리고 서아의 창백했던 얼굴, 쪽지를 받아들며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면서 제 직감 하나는 정확하다고 자부했는데 그 직감이 지금 위험 신호를 맹렬히 보내고 있었어요. 이 작은 쪽지가 제 평온했던 노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대한 거짓과 마주하게 될지를요. 정심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며느님에 대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만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월 7일 오후 3시. 이곳에 가보시면 며느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모습이라니. 그 말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서아가 가짜라는 뜻인가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지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서아. 그리고 그녀의 새하얗던 얼굴. 정심 씨,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주소랑 날짜는 대체 뭐고? 정심 씨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난주에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며느님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는데 정심 씨의 말에 따르면 서아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유라, 엄마가 7일에 늘 만나던 데로 갈게.
이번에 예쁜 옷도 사줄게. 아무도 모르게 조심해야 해. 정심 씨는 엄마라는 단어에 고개를 갸웃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손녀 하나 외에 다른 아이를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없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아무도 모르게라니 그건 우리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 7일에 제가 며느님 뒤를 밟아봤습니다. 정심 씨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며느리를 미행했다니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낯선 여자아이를 만나시더라고요. 1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정심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아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하지만 15년을 함께한 정심 씨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모님, 며느님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세요. 정심 씨는 서아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금고를 살펴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또 서재에서 제 남편 명, 의의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을 꺼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다고요. 처음엔 사모님께 말씀드릴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15년을 일하면서 저는 사모님 댁을 제 가족처럼 여겨왔어요. 이대로 모른 척 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만 같아서요. 정심 씨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아가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착한 며느리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 다음 7일에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적어드린 주소로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바라보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어요. 만약 가서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어쩌면 제 행복한 일상은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지 않는다면 이 의심의 씨앗은 평생 저를 괴롭히겠죠. 다음 날부터 저는 서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제 보약을 다리고 하나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서아가 부쩍 휴대폰을 자주 확인한다는 것이었어요. 문자라도 오면 화면을 가리듯 몸을 돌려 가끔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사적인 일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게 수상해 보였어요. 드디어 7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좀 나갔다 올게요.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사서 들어올게요. 서아는 그렇게 말하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고 쪽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쇼핑몰이었어요. 사모님, 부디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며느님이 알아채면. 정심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택시를 잡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걸까?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이게 시어머니로서 할 짓인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해서 저는 3층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0분. 곧 서아가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 3시. 서아가 쇼핑몰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화려한 화장에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5분 후 한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와 서아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 그 소리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서아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볼에 다정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랫동안 해온 그들만의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소율이 많이 기다렸어. 배고프지? 서아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율이라는 이름, 정심 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서아에게는 숨겨둔 딸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들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서아와 소율이는 먼저 아동복 매장으로 향했어요. 서아는 망설임 없이 비싼 명품 옷들을 골라 소율이에게 입혀보았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럼. 우리 소율이 예뻐 보이는 건 엄마가 다 사줘야지. 서아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그 카드는
민준이가 서아에게 준 가족 카드였어요. 우리 가족의 돈으로 숨겨둔 딸의 옷을 사주고 있다니. 쇼핑을 마친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서아는 그 아이에게 일일이 음식을 골라주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며 정말 다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나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 1등 했어. 정말 아이고. 우리 딸 최고네. 다음 주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엄마가 다 사줄게.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매달 이렇게 우리 가족 몰래 딸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돈으로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고요. 식사를 마친 후 서아는 소유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아쉬운 듯 서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다음엔 언제 올 거야? 다음 달 7일. 우리 늘 만나는 그날에. 그때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서아는 소유리가 탄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변했어요. 밝고 행복해 보였던 얼굴이 지치고 무거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하나 외에 다른 딸이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3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딸이 있다는 걸 왜 비밀로 했을까? 민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내 아들도 속고 있는 걸까? 그리고 서아가 우리 집 금고와 통장을 살펴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집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는 정심 씨와 함께 놀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이 순진한 아이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모님, 어떠셨어요? 정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정심 씨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맛있는 저녁거리를 사왔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아의 웃음, 다정한 말투, 하나를 향한 애정 표현까지. 이 모든 것이 연기일까? 아니면 일부는 진심일까?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서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해버릴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어요. 서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위험을 주려는 것인지. 괜찮다. 그저 좀 피곤할 뿐이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배신감, 분노, 혼란,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서아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서아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김지수라는 이름, 숨겨진 딸, 그리고 박서준이라는 남자,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밤새 잠을 설치고 나니 머릿속이 지끈거렸습니다. 서아가 숨겨둔 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 가족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더 깊이 알아봐야만 했어요.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서아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서아는 여전히 천사처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차가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도 달라서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서아의 모습일까? 고맙다. 서아야. 금방 나갈게. 아침 식탁에서 서아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고
출근하는 민준이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서아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진심이 담긴 행동일까? 민준이가 출근하고 하나가 유치원에 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인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는 판사로 일하다 은퇴한 친구로 이런 문제에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나 좀 보자. 아주 중요한 상담이 필요해.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정심씨가 건넨 쪽지, 그리고 어제 제가 직접 목격한 서아와 그 딸의 만남까지. 혜자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내 며느리가 신분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 영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영희야, 민준이한테 당장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먼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해. 내가 아는 사설 탐정이 있어. 아주 유능하고 신중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조사를 맡겨보는 게 어떻겠니? 영희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최철민 탐정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듬직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과거에 경찰로 오래 근무하다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한다고 했어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며느님의 과거와 현재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지수라는 이름으로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 탐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조사는 가사 도우미 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정심 씨는 15년간 우리 집을 지켜온 사람이니 믿을 수 있어요. 그 아이도 이미 의심하고 있으니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사 도우미 분께 며느님이 수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녹음 파일 같은 게 있으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한 후 집으로 돌아와 정심 씨를 불렀습니다. 정심 씨, 내 말대로 서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 탐정을 고용했는데 정심 씨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 사모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서아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증거를 좀 남겨줬으면 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거나 할 수 있겠어. 정심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사모님, 제가 이 댁에서 15년을 살면서 사모님 가족을 제 식구처럼 여겨왔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심 씨의 굳은 다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집안에서도 서아를 감시할 눈이 생긴 셈이니까요. 서아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아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외출할 때면 어디에 가는지 꼬치꼬치 묻고 싶어졌어요. 이틀 후 민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서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아 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혹시? 이전 결혼은 없었던 게 확실하고 그 말에 민준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서아는 마침 부엌에 있어서 우리 대화를 듣지 못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서아 씨 과거가 왜 궁금하신 건데요? 아니, 그냥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서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을 만났거든.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서아 씨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동안 서아 씨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어머니 아프실 때 밤새 간호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민준이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나도 서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바려서.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아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소리에 서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두 분 민준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바꾸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여보,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네. 미안해. 그날 밤 민준이는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더 이상 서아 씨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굳게 결심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해. 그로부터 3일 후 최 탐정의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가 출근하고 하나가 유치원에 간 시간, 서아는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했어요. 저는 그 틈을 타 최 탐정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탐정은 노트북을 펼쳐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진 한 장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 서아의 얼굴이었지만 머리 스타일과 화장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어요. 이 사진은 8년 전 김지수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현재는 최서아로 살고 있지만 김지수라는 이름이 본명이 맞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서아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김소율이라는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딸입니다. 현재 12세로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 탐정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제가 쇼핑몰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아를 엄마라고 불렀던 아이, 이름이 소율이었군요. 김지수 씨는 총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강대현 씨로 소율 양의 친부입니다. 심각한 생활고와 잦은 다툼 끝에 7년 전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박서준 씨로 4년 반 전에 이혼했습니다. 2번의 결혼 경력이라니. 민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겁니다. 알았다면 저렇게까지 서아를 감싸고 돌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두 번째, 결혼에 대해 더 알아보니 박서준 씨는 겉으로는 부유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빚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지수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백화점에서 서아를 아는 척했던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가 박서준 씨의 지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 탐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김지수 씨가 최근 몇 달간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개설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아드님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그 계좌들로 이체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아, 아니, 지수가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최 탐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최 탐정에게 노트북을 덮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온 거지? 친구와의 만남이 취소라도 된 걸까? 잠깐 손님이 와 있단다. 서아가 거실로 들어오자 최 탐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평소의 상냥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구분이신가 봐요. 아, 네. 오래된 지인입니다.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에요. 최 탐정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현관을 나서는 동안 서아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계속 주시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탐정이 떠난 후 서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날선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지수, 그녀는 2번의 결혼 경력이 있고 숨겨둔 딸이 있으며 지금은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 모든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어요. 지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필 민준이에게 접근했는지 더 철저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머지않아 최 탐정의 2번째 보고서가 올 예정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상냥한 며느리 최서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하나였습니다. 지수가 하나에게 보여주는 그 애틋한 사랑만큼은 제발 진심이기를 바랐습니다. 그 순진한 아이에게만큼은
상처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최 탐정과의 첫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며느리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 질문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지수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이제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서아야, 고맙다. 일주일이 흐른 오늘, 최 탐정의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마침 지수는 친정어머니를 뵈러 간다며 하루 종일 집을 비운다고 했어요. 친정어머니라. 그것도 전부 거짓말일까요? 최 탐정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척이나 심각해 보였어요. 사모님, 이번 조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최 탐정은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떠 있었어요. 분명 지수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당연히 김지수였습니다. 김지수 씨는 4년 반 전 두 번째 남편인 박서준 씨와 이혼한 후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먼저 주소지를 서울에서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로 옮겼고 그곳에서 최서아라는 이름으로 새 신분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지방 소도시의 한 공무원을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그 공무원은 1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되어 현재 수감 중입니다. 최 탐정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우리 집 금고 앞에 서 있는 지수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죠? 가사 도우미 오정심 씨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시작한 후 오정심 씨께 부탁드렸더니 며느님이 금고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보는 모습을 목격하고 몰래 찍어주셨습니다. 정심 씨가 정말 큰일을 해주고 있었군요. 탐정의 지시에 따라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꼼꼼히 증거로 남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3개월간 아드님 계좌의 거래 내역입니다. 최 탐정이 보여준 내역에는 매월 아주 큰 금액이 낯선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총액이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이 계좌의 명의자는 박서연이라는 사람인데 조사 결과 김지수 씨가 가명으로 개설한 차명 계좌로 확인됐습니다. 빼돌린 돈은 모두 해외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분 위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였어요. 그리고 이건 최 탐정이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수가 민준이의 회사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어떻게 구하신 거죠? 아드님 회사 보안팀의 협조를 얻어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입수했습니다. 최 탐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김지수 씨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모님께서 만나셨던 친정어머니는 사실 김지수 씨가 돈으로 고용한 가짜 배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사부인이라 부르며 맞절을 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럼 네, 모두 돈으로 고용한 가짜였습니다. 이 계좌 내역을 보시죠. 결혼 직전 이벤트 배우 섭외라는 항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사돈이라 부르며 공경했던 사람들이 모두 가짜였다니. 이건 단순한 신분 위조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끔찍한 배신이고 기만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본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다니.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탐정의 물음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하나를 일찍 재우고
민준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민준아, 엄마가 보여줄 것이 노트북을 펼치고 최탐정이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돌처럼 굳어갔어요. 이게 정말 서아 씨가 맞아요. 그래, 내 아내는 최서아가 아니라 김지수란다. 2번의 결혼 경력이 있고 우리 몰래 숨겨둔 딸도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의 돈을 빼돌리고 있단다. 민준이는 한동안 말없이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민준아, 서아의 부모님, 우리가 사돈이라고 불렀던 그분들도 모두 고용된 배우였어. 민준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새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럴 리가. 서아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서아가 돈으로 고용한 가짜였어. 민준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정말이네요. 정말이에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체 기록이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어머님? 저 왔어요. 민준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도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춰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지수가 서재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2분 뭐 하세요?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나누세요? 아니, 회사 일 때문에 어머니께 조언 좀 구하고 있었어. 민준이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아내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어머니 잘 뵙고 왔어요. 어머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안부를 전하다니. 이 여자의 거짓말은 대체 어디까지가 끝일까요? 그날 밤 민준이는 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잠자리에 든 후에도 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스스로 검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 제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서아 씨 가방에서 낯선 열쇠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디에 쓰이는 열쇠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질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민준이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마도 그 낯선 열쇠와 관련된 것이겠지요. 이제 우리 가족은 피할 수 없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지수, 그녀는 대체 왜 우리 가족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이유라도 있는 걸까? 그리고 하나, 이 모든 일이 그 어린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저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처럼 창백했어요. 그동안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려 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전부 맞았어요. 민준이는 서재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서아 씨 서랍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분명했지만
이름은 김지수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들, 모두 다른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어떻게 이런 여자에게 감쪽같이 속을 수 있었을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자부했던 제 아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 거였어. 어머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장인어른을 만나러 갔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들을 직접 확인하러 간 것이었군요. 처음엔 평소처럼 안부를 물으며 대했어요. 그러다 의도적으로 서아 씨 학창 시절에 대해 물었죠. 장인어른, 서아가 다녔다던 고등학교에 대해 좀 들려주세요. 저한테는 학창 시절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가짜 장인은 몹시 당황하며 아, 그게 서울에 있는 무슨 여고였는데? 라고 얼버무렸다고 해요. 하지만 지수는 분명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민준이에게 말했었.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그쳐 물었. 서아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시죠? 왜 저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민준이의 눈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이글거렸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계속 몰아붙이자 결국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김지수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가짜 배우라고요.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연기였던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저를 올렸어요. 장모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공경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가짜였다니.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농락하다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그 사실을 서아에게 말했냐? 아니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요. 그 전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할 겁니다. 민준이의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집에 들였을까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야, 민준아.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나갈 거야. 그날 밤 최 탐정이 세 번째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준이도 저와 함께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민준 사장님, 조사 결과 김지수 씨 명의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가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최 탐정이 보여준 등기부 등본에는 분명 김지수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했어요. 시가 10억이 훌쩍 넘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민준 사장님의 개인 투자 계좌 접근 권한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계좌요. 어떻게? 사장님께서 집에 보관해 두신 투자 계좌 관련 서류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죠. 최 탐정은 민준이의 회사 사무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가 민준이의 책상 위 기밀 서류들을 몰래 사진 찍는 장면이었어요. 김지수 씨는 이 회사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을 넘어 살이에 가까운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입니다. 최 탐정이 보여준 자료에는 매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있었고 그 돈은 대부분 강지은이라는 이름의 사립학교 학비와 고가의 의류, 악기 구입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본 후 민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아,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범죄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 탐정에게 말했어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아주십시오. 특히 회사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자세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최 탐정이 떠난 후 민준이와 저는 거실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어요. 지수는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가 있었고 하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는 어떡하죠? 이 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를 생각하니 저 또한 가슴이 아팠어요.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걱정은 하지 말자. 우선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게 먼저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수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홀로 있는 이 적막한 공간이 너무나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도 지수가 끓여주던 따뜻한 대추차가 그리웠고 제 얘기에 귀 기울여 공감해주던 그 다정한 모습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생각이람. 그 여자는 우리를 속였어. 모든 게 다 연기였을 뿐이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전부 거짓이었을까? 하나를 꼭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 제 약을 살뜰히 챙겨주던 그 고운 손길, 밤새 뜬 눈으로 저를 간호하던 그 지극한 정성, 그것까지도 모두 다 연기였을까?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제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 탐정의 최종 보고서가 도착한 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 며느리, 아니, 김지수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이 담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미 알게 된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보다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함께 봐요. 민준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직시할 준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민준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니 차마 알아야 해요. 어머니, 제가 대체 누구와 함께 살고 있었는지, 하나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민준이의 말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보고서를 펼쳤어요. 최 탐정은 이번에 지수의 과거를 아주 철저하게 파헤쳤더군요. 그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있었던 부산의 한 낡은 아파트를 찾아가 이웃이었던 노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 바로 옆집이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매일같이 부부 싸우는 소리가 담을 넘었죠. 남편이라는 작자는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 젊은 여자는 어린 딸 때문에 참고 사는 것 같았어요. 노부부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허름한 아파트 복도와 낡고 녹슨 현관문이 보였어요. 월세도 제때 못 내서 집주인 독촉장이 문에 자주 붙어 있었어요. 그 여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부터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면서도 딸 학원비만큼은 꼬박꼬박 냈다고 하더군요. 민준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인 박서준의 전 직장 동료를 찾아간 내용이었어요. 서준 이후 허세는 정말 알아줘야죠. 손목에는 명품 시계, 타고 다니는 건 외제차. 근데 그게 다 가짜였어요. 빚내서 허세 부리다가 결국 회사에서도 쫓겨났죠. 그런데도 자기가 무슨 큰 사업이라도 준비하는 것처럼 허풍 떨고 다녔어요. 사진 속에는 박서준이라는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야 김지수 씨가 남편의 빚더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의 2억에 가까운 빚이었죠. 민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접근한 거군요. 그런 것 같구나. 민준아, 하지만 보고서의 다음 내용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수의 딸, 소율이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 인터뷰였어요. 소율이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아이 교육에 대해 정말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소율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특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소율이를 위해 아주 비싼 바이올린 개인 레슨도 꾸준히 받게 하셨죠. 어머니께서 항상 최선을 다해 딸을 지원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김지수라는 여자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딸에게만큼은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었던 한 어머니. 그 마음만큼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혼란스러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하나가 제 방으로 폴짝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요즘 이렇게 바빠요? 하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하나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사실은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 몰래 숨겨둔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요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곧 우리 하나랑 놀아줄 시간이 생길 거야. 하나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하나에게 보여준 지수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나를 안아주고 재우던 그 모습,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키던 그 정성, 그것까지 모두 연기였을까요? 민준이는 그날 밤 지수 모르게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무던히 노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지수가 샤워하는 틈을 타 민준이는 그녀의 휴대폰을 뒤져보다가 소율이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그 녹음 파일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소율아, 엄마 많이 보고 싶지? 다음 주에 꼭 만나러 갈게. 엄마, 나 그 음악 학교 정말 가고 싶단 말이야. 알아. 우리 딸, 엄마가 곧 아주 큰 돈을 모아서 네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학을 보내줄게. 우리 소율이가 꿈에 그리던 그 음악 학교에 꼭 보내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이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빗줄기마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지수는 우리 가족 몰래 모은 돈으로 딸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계좌에서 회사 기밀 정보를 이용해본 그 더러운 돈에서 어머니,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똑똑히 보았어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꼭 우리 가족의 눈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끔찍한 진실 속에서도 한 가닥 연민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지친 한 여자가 사랑하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선택한 잘못된 길. 결코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 지독한 모성애 만큼은 어쩐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무던히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지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제 보약을 다렸고 하나를 살뜰히 돌봤으며 제 약을 챙겨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서아 씨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 후 지수가 하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민준아, 정말 괜찮겠니네? 어머니, 이제는 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으니까요. 민준이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가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가짜 부모님과의 대화 녹취록, 소율이와의 통화 녹음 파일, 강남 아파트 계약서, 내부자 거래 증거, 지수의 정체를 낱낱이 밝힐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할 거니 친구네 집에 보냈어요. 오늘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더군요. 어린 하나가 이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수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도미찜과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기라도 한 것처럼 특별하고도 마지막이 될 식사였습니다. 하나가 없으니 집이 조용하네요. 친구네서 잘 지내고 있겠죠? 지수의 말에 민준이와 저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어요. 서아 씨. 아니, 김지수 씨. 민준이의 입에서 김지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탁자 위로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요.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민준이는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열고 증거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부모님과의 대화 녹취록을 틀자 지수의 눈에 공포가 스쳤어요. 이분들, 당신이 돈으로 고용한 배우들이죠. 내가 장모님이라 부르며 저를 올렸던 그분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말입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아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였을지 생각만 해도 심장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딸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기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곧 아주 큰 돈을 모아서 네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학을 보내줄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계약서, 내 개인 투자 계좌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 회사 기밀 문서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증거까지 전부 다 있어요. 민준이가 증거를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지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요. 당신은 대체 누구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죠? 민준이의 서늘한 질문에 지수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니. 소율이 아빠와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매일같이 싸웠어요. 월세도 못 내고 소율이 학원비도 제대로 못 대줘서 그래서 이혼했어요. 두 번째, 남편이라는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한 빚쟁이였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그가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걸 알았죠.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저는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소율이에게만큼은 저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하려면 부모님이 계셔야 할 것 같았. 태준 씨 어머님께서 사돈댁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돈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짜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저를 속였던 거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나가 생기고 이 가족의 진짜 일부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어머님이 지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빼돌리고 내부자 거래까지 한 겁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민준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소율이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음악에 정말 재능이 있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싶었어요. 지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줬던 그 따뜻했던 순간들, 제 약을 챙겨주던 손길, 밤새 저를 간호하던 정성. 일부는 진심이었을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들의 눈에 고인 슬픔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를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져 있었어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숨긴 돈도, 계약한 부동산도 전부 다 돌려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 했던 사기꾼이었다니.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담긴 진심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저를 향했던 마음. 가난에 지친 한 여자가 사랑하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선택한 잘못된 길. 하지만 제 마음은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앞으로 하나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지수의 딸이라는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구속되던 날,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 가족의 아픔을 아는 듯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며느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 창백하고 헬쑥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사기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피고인 김지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민준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 눈에 맺힌 눈물까지는 숨길 수 없었어요. 3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하나라는 소중한 딸,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가혹했을 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흐르는 빗방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괜찮니 어머니?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결정일 거야. 하나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민준이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크고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나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정심씨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하나의 순진한 질문에 민준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야, 엄마는 잠시 아주 멀리 일을 하러 가셨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줄게. 민준이는 하나를 번쩍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제 와요? 내일 와요. 아니, 좀 더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아빠랑 할머니가 늘 곁에 있잖아. 그날 밤, 하나는 잠들기 전에 계속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이불을 다시 덮어달라고. 모두 지수가 매일 해주던 일들이었어요. 민준이가 대신 해주려 했지만 하나는 엄마가 아니면 안 된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해줄게. 우리 하나, 제가 하나 옆에 누워 등을 토닥여주자. 아이는 한참을 훌쩍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마저 떠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보약이라도 다려볼까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밤새 잠을 설친 듯 눈이 퀭했어요. 아침은 간단히 먹고 오늘부터 가사 도우미를 한 명 더 구해야겠어요. 하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무리 잘한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지수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지수가 빼돌렸던 모든 재산 목록과 계좌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김지수 씨가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도 태준 씨 명의로 이전하기를 원하며 해외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서류를 받아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그리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돈만큼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민준이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하게 준비되어 있던 따뜻한 보약은 사라졌고 약 시간을 챙겨주던 다정한 손길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열심히 해주었지만 지수의 그 지극한 정성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다 거짓이었어도 그 손길이 그립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둘러 닦았지만 자꾸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수와 함께 시장에 가서 약재를 고르던 날, 함께 신앙송 모임에 갔던 날, 하나가 아플 때 밤새 뜬 눈으로 함께 간호하던 날,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매일같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울며 불며 떼를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체념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하나의 질문에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일 때문에 아주 멀리 가 있어. 엄마도 우리 하나가 엄청 보고 싶다고 전해달랬어. 어느 날, 민준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수의 딸이라는 그 아이, 소율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민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지수가 면회 때 간곡히 부탁했어요. 딸아, 이 소율이가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제발 한 번씩만이라도 살펴봐 달라고요. 민준이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더냐?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더군요. 하나보다 7살 많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도 있고요. 처음엔 저를 무척 경계하더니 지수가 떠나기 전 어느 정도는 상황을 설명해 준 듯 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아빠라고 하자 결국 눈물을 보이더군요. 민준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율이, 그 아이도 결국 이 모든 비극의 피해자였어요. 엄마가 저지른 죄값 때문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어머니? 저는 소율이 그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아주 서서히 노력해보려고요. 민준이의 결정에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제 아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하나가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우는 모습을 보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그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렴.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어. 지수가 구속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들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철문을 지나 면회실에 들어서자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두 눈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나기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 하나는 잘 지내요. 많이 컸겠죠. 소율이는요? 소율이는 괜찮나요? 지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잘 지낸다. 민준이가 소율이도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듣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와 소율이만큼은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수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두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됐어요. 특히 어머님을요. 제 친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님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수의 고백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아주 작은 이해가 뒤섞여 있었어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만큼은 제발 한 번씩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나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지수의 애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것만큼은 저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 제 말에 지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네가 없는 집은 너무 적막하더구나. 내 손맛이 담긴 음식, 내 웃음소리도 그립다. 지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하나는 내 손녀이고 소율이는 당장은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서서히 노력해 볼게. 네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니까 부족함 없이 돌봐주고 필요한 지원은 내가 하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시간을 좀 주거라. 아직은 너를 보는 게 많이 힘들어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추스르겠지.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어요. 시간이 흘러 지수의 출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도 몇 번 면회를 다녀왔고 엄마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는 엄마를 보자마자 와라감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혼 소송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하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소송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소율이는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와 소율이는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소율이는 하나에게 책을 읽어주고 바이올린을 켜주었습니다. 지수가 출소한 후 우리는 그 아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었지만 하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은 예전과는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로 서서히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지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예전처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하나는 엄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소율이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민준이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요. 민준아,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것뿐이야. 민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이 가정을 계속 지켜나가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하나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가사도우미가 건넨 쪽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이 길고 긴 여정이 결국은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용서와 이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진심마저 모두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어쩌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평온을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의 인연도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가까워지며 그 빛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께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